편지를 남기려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말하게 됐네요. 그녀의 말은 평온했다. 나 재혁 씨와 함께 제주로 떠날 거예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미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꽃잎이 부서지며 내 삶의 균형도 함께 무너졌다.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눈앞에서 사랑이 끝났다고 말할 때일까? 아니면 그 말이 아무런 충격도 남기지 않을 때일까? 그날 이후 내 세계는 정지했다. 아내가 남긴 건 고작 이혼 서류 한 장과 괜찮아요. 재단 덕분에 잘 지낼 거예요. 라는 말뿐이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보다 잔인한 건 믿음이 깨지는 순간의 침묵이라는 걸. 하지만 나는 끝내 쓰러지지 않았다. 그날의 장미가 시들어버린 자리에 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가 믿었던 안전한 미래, 바로 그 재단이 내가 반격할 유일한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구로구 오래된 물류회사 본사 창문 너머로 늦은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나는 20년 넘게 아버지가 세운 회사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부유한 집안의 아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었지만 실상은 매일이 전쟁이었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돈은 피와 땀으로 버는 거다. 그 말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재단의 이름이 새겨진 통장보다 직원들의 손때 묻은 서류철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우리 집안에는 가족 신탁재단이 있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회사의 기둥이자 한 세대를 다음 세대로 이어주는 약속 같은 존재였다. 그 재단의 관리자는 나였다. 누구도 쉽게 손댈 수 없는 돈이라는 점이 한편으로는 안심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었다. 유리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한겨울 동아리 연합회 파티, 시끄러운 음악 사이에서 유일하게 조용한 여자가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집안을 듣고 접근했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 담백함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첫 데이트는 학교 근처 분식집이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떡볶이 앞에서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이게 훨씬 좋네요. 편하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렸다. 비싼 음식보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사람을 오래 시험하지 않는다. 좋으면 바로 마음을 준다. 1년쯤 지나 나는 유리를 부모님께 소개했다. 부모님은 그녀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 단정하고 야무진 아가씨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고 부모님은 내 몫의 재단 일부를 새 계좌로 옮겨주려 했다. 그날 유리는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 결혼에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때는 그 담담함이 감동으로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담담함 속에 이미 계산이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싶다. 결혼 후 6년 동안 그녀는 완벽한 아내였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부모님께 인사드렸고 회사 행사에도 함께했다. 겉보기엔 모범 부부였다. 우리 집은 조용했고 사진 속의 웃음은 언제나 일정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후 그 균형이 무너졌다. 유리는 회사 일로 출장이 잦아졌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이던 출장이 어느새 일주일 간격으로 늘어 있었다. 신규 광고주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 속에서 이상한 거리감을 느꼈다.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겨우 숨을 돌릴 즈음 어머니마저 병세가 악화되었다. 반년 사이에 두 분을 모두 잃은 그의 겨울. 나는 일 외엔 아무것도 붙잡지 못했다. 누군가는 울었겠지만 나는 울지 못했다. 회사 대표로서 직원들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결국 서류 더미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버텼다. 이상하게도 그 시간 동안 유리는 단 한 번도 나에게 괜찮아요? 라고 묻지 않았다. 처음엔 그녀도 힘들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다. 사람마다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 다르다고 믿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지 2주쯤 되던 날, 나는 퇴근을 서둘렀다. 오늘은 대화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너무 오래 피하고만 있었으니까 잠시라도 일에서 벗어나 제주도라도 다녀오자고 말하려 했다. 그녀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깐의 숨통이었다.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다. 붉은 장미 한 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오늘은 괜찮은 밤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믿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현관 불빛 아래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순간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거실에는 강재혁 유리의 상사가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트렁크 2개가 가지런히 세워져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시죠?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렸다. 유리가 트렌치코트를 입고 나왔다. 손에는 지갑과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표정엔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모든 걸 정리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편지를 남기려 했는데 이렇게 직접 말하게 됐네요. 그녀의 말은 평온했다. 나 재혁 씨와 함께 제주로 떠날 거예요.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손에 들린 장미 한 송이가 바닥에 떨어졌다. 꽃잎이 부서지며 고요한 집 안에 그 소리만 퍼졌다. 유리는 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말했다. 이혼 서류는 준비 중이에요. 걱정 말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남기신 재단 덕분에 저는 잘 지낼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남기고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트렁크를 끌며 현관을 나서는 발소리만이 남았다. 강재혁은 짧게 고개를 숙이더니 아무 말 없이 그 뒤를 따랐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손에는 짓눌린 장미 다발만 남았다. 그날 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전화도 문자도 눈물도 없었다. 그냥 숨만 쉬었다. 소파에 앉아 트렁크가 있던 자리를 오래 바라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손에 쥐고 있던 장미는 이미 시들어 있었다. 마치 내 삶의 모양 같았다. 그 꽃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휴대폰을 들었다. 유리의 번호를 눌렀지만 통화할 수 없습니다. 자동 음성이 반복되었다. 한 번 더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나는 짧게 문자를 보냈다. 이야기 좀 하자. 언제든 좋으니까.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도, 다음날도. 그 침묵은 내 삶 전체를 덮어버렸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숨 쉬던 사람이 오늘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세상이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내가 살아있는지조차 실감이 나지 않았다. 사흘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는 둥 마는 둥 하루가 흘러갔다. 세상은 회색빛으로 발해 있었다. 누가 나를 불러도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넷째 날 아침 더는 버틸 수 없었다. 이유를 알아야 했다. 그녀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머릿속이 뒤엉킨 채 나는 한 사람을 떠올렸다. 민정. 유리와 같은 광고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이자 친구였다. 혹시 그녀라면 무언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유리의 연락처 아래 저장된 단체 사진 속에서 민정의 번호를 찾아냈다. 손끝이 떨렸지만 통화를 걸었다. 민정씨, 저 강현입니다. 유리 남편.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유리가 강재혁 씨와 떠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낮게 물었다. 그 일이 언제부터였는지 알고 싶어요. 전화 너머로 긴 숨소리가 들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1년 됐어요. 처음엔 저도 말렸어요. 하지만 유리가 듣지 않았어요. 1년. 그 말이 내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내가 부모님의 병실을 오가며 버티던 그 시간에 그녀는 다른 남자와 사랑을 속삭였다는 말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노를 삼켰다. 당신은 친구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유리가 그랬어요. 늘 혼자라고. 당신은 일밖에 모른다고. 그래서 다른 삶을 원했다고요. 그 말은 변명처럼 들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화보다 깊은 허물을 느꼈다. 나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다. 다른 삶이라니. 우리가 함께 지은 집, 함께 쌓은 시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민정씨, 혹시 재단 이야기도 들으셨어요? 그게 그들의 계획에 있었나요? 조심스레 물었다.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리가 몇 번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도 괜찮다고, 재단 덕분에 불안할 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식어버렸다. 사랑이라 믿었던 게 계산이었다는 걸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다.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책상 위 명함 하나를 집어들었다. 박 변호사. 아버지 때부터 가문 일을 맡아온 법률 자문이었다. 곧장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아내가 재단 자산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박 변호사는 단호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신탁재단은 혼인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게다가 신탁약관에는 배제 조항이 있습니다. 혼인 중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수익에서 제외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숨이 트였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진 남편이 아니었다.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재단 재무담당자에게 연락했다. 모든 계좌 접근 권한을 내 명의로만 변경하십시오. 잠시 후 도착한 문자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완료되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묘한 평온이 밀려왔다. 박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날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지만 최소한 하나는 지켜졌다. 가족 신탁재단,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성격이었다. 유리와 강재혁이 손댈 수 없는 우리 가문의 세계. 그 주가 끝나갈 무렵 모든 준비가 윤곽을 잡았다. 재단 계좌의 접근 권한은 내 단독 명의로 바뀌었고 이혼 소송 서류 초안도 완성됐다. 이제 그녀가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단 한 번.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강재혁의 아내 서진이었다. 그녀는 지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말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허공만 바라보다가 어서 들어오세요. 라는 말이 겨우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 소파에 앉아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호텔 영수증과 문자 캡처,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알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거기 있었다.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몇 달 전부터 의심했어요. 퇴근이 늦어지고 출장 핑계가 늘었죠. 처음엔 믿고 싶었지만 카드 명세서에 낯선 호텔 이름이 찍히더군요. 그때부터 하나씩 모았어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의는 단단했다. 나는 사진과 메시지를 넘기며 숨을 삼켰다. 웃고 있는 얼굴들, 같은 배경, 같은 식당의 흔적들. 그 속의 유리는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제야 현실이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들 법적으로 끝까지 가야 해요. 이대로 두면 둘 다 아무렇지 않게 살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서 나와 같은 상처를 보았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묘한 동의가 만들어졌다. 저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재단을 지키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같이 갑시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상처받은 어른이 같은 것이 앉아 있었다. 각자의 배신으로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는 같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로 했다. 창밖에 내리는 봄비는 차분히 어둠을 적시고 있었고 유리와 강재혁이 모르는 새로운 현실이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했다. 서진은 이미 자신의 변호사와 접촉해 증거 수집을 지시해 놓았고 나는 박 변호사와 절차를 조율해 재단의 법적 안전장치를 확실히 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그들은 제주에서 돌아와 편히 살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오만을 깨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다. 내가 재단 이야기를 꺼내자 서진은 비웃듯 미소를 지었다. 그 웃음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 그들이 그걸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 속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할 겁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 필요하면 강재혁 회사의 자금 흐름까지 조사할 거예요.
나는 서진의 말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심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건 정의에 대한 의지였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싸우려는 의지. 그날 오후 우리는 증거와 자료를 하나씩 정리했다. 호텔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장 내역, 카드 사용 기록, 사진 모든 조각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서진은 강재혁의 회사 내부 거래에도 의심을 품고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그 너머를 보고 있었다. 그의 재무 흐름을 들여다보면 약점이 드러날 겁니다. 서진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법률적 압박과 재무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기로 했다.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전략의 싸움이었다. 다음 날 나는 박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침착하게 절차를 설명했다. 우선 상간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접수하겠습니다. 동시에 신탁재단의 관리권을 강화하고 계좌 접근 권한을 귀하 단독으로 변경하죠. 필요하다면 금융추적을 통해 강재혁 쪽의 자금 흐름도 파악하겠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숨이 트였다. 물론 배신의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다. 유리에 대한 분노는 여전히 내 안을 태웠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이 나를 끌지 않았다. 나는 행동으로 답할 것이다. 서진과 나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새로운 정황이 생기면 바로 공유했고 서로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맞춰갔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마치 큰 폭풍이 다가오기 전 바람이 잠시 멎은 듯한 시간이었다. 유리와 강재혁은 제주에서 여전히 호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웃고 있겠지. 그 생각이 화를 돋웠지만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다. 출근하고 일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반복된 하루. 그러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혹시 유리가 연락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뜻밖의 걸려온 건 유리가 아니었다. 목요일 오후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강재혁이었다.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다. 왜 그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올까? 실수로 누른 걸까? 잠시 망설이다가 호기심이 이겼다. 여보세요. 한참의 침묵 뒤 그의 낮고 불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현씨, 우리 좀 정리했으면 해서요. 서로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 아내를 데리고 떠난 사람이 이제 와서 정리를 말하다니.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감정으로 반응할 가치조차 없는 상대였다. 정리요? 당신은 내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개인적이죠? 내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는 잠시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다. 그냥 그런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우리도.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말했다. 이미 변호사와 이야기했습니다. 신탁재단은 유리 씨 손이 닿지 않습니다. 그녀가 얻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 들렸다. 그리고 그대로 통화가 끊겼다. 짧은 신호음만이 남았다. 그날 밤 서진에게서 문자가 왔다. 강재혁 쪽에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대요. 그가 신탁재단을 믿고 빚을 막으려 했던 모양이에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묘한 통쾌함이 밀려왔다. 아주 작은 균열이지만 그들의 계획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피로가 몰려왔다. 분노로 하루를 버텼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마저 소모되고 있었다. 계속해서 이 일에 매달릴 순 없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복수와 배신의 이야기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선 안 된다고. 이제부터는 되찾는 일만 남았다. 내 이름, 내 삶, 그리고 내 평온을. 며칠 후 유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아무 예고도 없이 마치 출장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초인종이 울렸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이미 알 수 있었다. 왔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그 속에 남은 건 여유가 아니라 초라함이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 눈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이야기 좀 하자.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박했다.
지금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나는 문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힘없이 말했다. 이런 식으로 끝내고 싶진 않았어요.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힘들었다고 해서 배신이 정당화되나요? 내 말에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늘 일에만 빠져 있었어요. 나는 늘 혼자였어요. 누군가의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럼 말했어야죠. 대화 대신 도망쳤어요.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냥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 준비된 일이었죠. 1년 동안이요. 그 긴 시간을 우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침묵 끝에 시선을 피한 채 낮게 속삭였다. 나 재단에 대해 알아요. 그건 우리를 위해 만든 거잖아요. 그 말이 끝나자 공기가 식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다. 우리요? 그 재단은 내 부모님이 피로 만든 겁니다. 당신이 떠난 순간 그 우리는 끝났어요. 그녀는 숨을 삼키며 눈을 돌렸다. 나도 권리가 있어요. 6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당신의 아내로.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시간을 줬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나를 지운 겁니다. 이제 나도 당신을 지울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가방끈만 하얗게 당겨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가 흔들렸다. 제발 도와줘요. 재역 시일이 잘못됐어요. 빚이 감당이 안 돼요.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이 여자는 나를 찾아온 게 아니라 돈을 찾아온 것이었다. 미안하지만 이제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유리의 눈이 커졌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그 말에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그 세월은 당신이 버렸죠. 부모님이 흘린 피와 땀의 결과를 당신이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부탁이에요. 강현 씨. 재역 시일이 잘 안 되고 빚이 생겼어요. 당신까지 이렇게 하면 난 정말 미안하네요. 하지만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내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눈을 떨구며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계산이 틀어진 사람의 눈물이었다. 잠시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잔상이 아직 내 안 어딘가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곧 그 감정을 눌렀다. 그건 연민이지 사랑이 아니었다. 유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낡은 가방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현관을 나섰다. 그 뒷모습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문가에 서서 그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붉은 테일라이트가 골목 끝에서 사라질 때까지. 이상하게도 승리의 기분은 없었다. 대신 긴 전쟁이 끝난 후의 적막함만이 남았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이제야 알았다. 용서도 미움도 더 이상 내 몫이 아니라는 것을. 그저 살아가는 일. 그게 내 남은 삶의 전부였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를 붙잡지 않았다. 유리가 떠난 현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순간 나의 결혼도 나의 분노도 끝났다. 그 대신 남은 것은 삶이었다. 쓰러지지 않고 살아야 하는 아주 평범하고 단단한 일상. 처음 몇 달은 공허했다. 출근길마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었다. 사람들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구나. 하지만 나는 애써 웃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대신 내 자신을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회사는 여전히 바빴다. 부모님이 세운 그 물류회사는 내게 남은 마지막 유산이자 책임이었다. 나는 더 이상 가문의 후계자가 아니었다. 단지 스스로의 이름으로 버티는 한 사람의 대표였다. 밤늦게까지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할 때면 창밖 서울의 불빛이 묘하게 따뜻했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변화가 찾아왔다. 나는 처음으로 주말을 일이 아닌 나에게 썼다. 한강을 걸었고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먼지를 닦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카메라였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다시 바라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사람을 찍지 못하던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진 속의 풍경은 달랐다. 예전엔 배경이었지만 이제는 주인공이었다. 노을 아래 공원의 벤치, 버스 정류장의 선 노부부, 그리고 회사 앞 가로수길. 모든 게 새삼스럽게 살아있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이건 복수로 얻을 수 없는 평화였다. 가끔 서진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는 소송에서 승소했고 강재혁은 회사를 떠났다. 유리와의 관계도 끝났다고 들었다. 우린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았다. 그저 이제 좀 괜찮으시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그녀 역시 나처럼 끝을 겪은 사람의 눈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엔 이상할 만큼의 평온이 있었다. 봄이 2번 지났다. 회사도 안정됐고 나는 조용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새로운 세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나는 이사회의 자문 역할로 남았다. 누군가 물었다. 이제 뭐 하실 건가요? 나는 웃으며 답했다. 살아보려고요. 진짜로. 그 후로 몇 달이 흘렀다. 양평의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나무가지에 새싹이 돋았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문을 열어 새소리를 들었다. 도시에서 들을 수 없던 소리. 사람 대신 바람이 말을 거는 세상이었다. 가끔은 옆집 노부부가 담장을 사이에 두고 인사를 건넸다. 아직도 새벽에 출근하세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젠 회의도 보고서도 없어요. 그냥 책을 읽습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책상 위에는 늘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었다. 손때 묻은 표지 위엔 짧게 적혀 있었다. 사람의 가치는 버틴 시간보다 다시 일어선 순간에 있다. 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다. 그리고 매번 다르게 들렸다. 장학재단 일은 천천히 자리를 잡았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매 학기 몇 명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았다. 그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돈이 아버지가 흘린 피가 이제는 누군가의 내일이 되는구나. 그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 같았다. 어느 날은 한 학생이 직접 찾아왔다. 대표님,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은 내게 편지를 건넸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그 아이를 보내고 나서 한참 동안 창가에 서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누군가에겐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밤이면 라디오를 틀었다.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들이 흘러나왔다. 사연 속에는 나와 닮은 사람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이혼 후에 홀로 산책하는 이야기, 누군가는 부모를 잃고도 버티는 이야기.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커피를 마셨다. 그들의 삶이 내 삶과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서울로 나갔다. 재단 관련 회의나 은행 업무를 볼 때였다. 그때마다 도시의 불빛이 낯설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그 불빛 속에서 살았다. 야근 후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던 밤,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늘 피로에 젖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불빛을 멀리서 바라볼 수 있었다. 잡지 않아도, 나를 비춰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한강 다리 위를 다시 걸었다. 지난번과는 다른 마음이었다. 이번에는 카메라 대신 손에 들고 있던 건 작은 노트였다. 그 안에는 내가 적은 문장들이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무너진다. 무너진 자리에서 자라는 게 인생이다. 그 문장을 읽으며 걸었다.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다. 그 빛 속에 잠시 멈춰섰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린 듯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젠 뒤를 돌아볼 이유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에 멈췄다. 가게 주인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나는 잠시 웃었다. 아니요. 그냥 이제는 괜찮아서요. 그 말이 내 마음에서도 울렸다. 이제야 진짜로 괜찮았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별 하나, 둘이 떠올랐다. 그 아래에서 나는 오래도록 서 있었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평범했고 그 평범함이 감사했다. 가끔은 생각했다. 사람은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위에 다른 삶을 덧그려야 하는 존재라고. 그래야만 다시 웃을 수 있다고. 나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창밖의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다. 그 빛이 벽을 타고 흘러 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문득 부모님이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됐어요. 이제야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눈을 감자 마음속의 소음이 사라졌다. 사랑도, 분노도, 후회도 모두 제자리를 찾아갔다. 아침이 오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어제와 다르지 않은 하루. 그러나 그 하루가 내겐 인생의 새로운 첫날이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